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시장을 반등시킨 주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베스터 데이가 진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규 모델 티저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을 확확 당겨주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인데요. 이 덕분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나 했더니 역시나 좀 숫자가 달라진 게 눈에 띄더라고요. 돈 먹는 용광로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독일의 공장의 생산량이 이제는 돈을 찍어내는 용광로가 됐습니다. 주당 4,000대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건데요. 인베스터데이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는 다른 그 어떤 회사, 글로벌 자동차 회사랑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 자동차에서도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페라리 같이 상당 기간 기다리는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벤틀리 이런 모델들.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시기에는 재고를 일정 수준 재고를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어떤 수요보다 공급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죠. 예. 언제까지 영원히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어떤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역시 중국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도 내리는 것들 여러 가지 주가 이슈가 있었는데 여하튼 테슬라는 다른 여러 요인보다는 결국은 생산의 변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가 팩토리에서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자동차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기가 팩토리가 언제 어디 장소에서 새로 짓고 새로 생산을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한번 5월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베를린에서 만들어 놨더니 마침 그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시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돈 먹는 이제 그 용광로. 우리 이제 돈 먹는 하마라 그러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 베를린 공장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하겠냐고 처음에 계획된 것은 주당 이제 10,000 대를 만들어 갖고 장기적으로는요 50만 대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아직 올해도 아직 안 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작년 10월에 2,000대, 가을에 지나고 나서 연말에 3,000까지 됐고 이번에 이제 주당 4,000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인데 스케줄보다 통상 3주 정도 먼저 달성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팔리면 1,000대, 2,000대 더 팔리면 그만큼 더 매출로 잡히는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지 모델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고 상황 같은 거가 추이를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생산의 변수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말이 되면은요, 이게 주당 5,000대까지 된다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올해는 20만 대, 그러니까 내년에는 40만 대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감을 이제 피력한 것이 오늘 주가 반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고 상황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가 되겠는데요. 일단 모델 3가 이제 작년에 가을 겨울에 한참 문제가 됐을 때가 저만큼 이제 재고가 많았을 때고요. 네. 지금 재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꾸준히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적정 수준의 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델 3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지역마다 거점마다 재고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날 뭐 웬만하면 2, 3일 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모델이 딱 맞는 게 있으면 오늘 신청해서 바로 어딘가 가서 자기가 비드할 수도 있고 기다리면 이제 딜리버리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델 Y는 거의 지금 재고 없는 수준까지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짧게는 1, 2주에서 길게는 4, 5주까지 기다리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상황 그리고 재고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역시 인베스터 데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나오겠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세미가 어떻게 정말 잘 나오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모델 3보다 아래 단계 것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로봇들은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역시 풀로 지금 자동차를 인공지능으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네. 또 디테일에 들어가면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은 것을 그런 것 환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전 일단 내일 뉴스를 보면서 그다음에 판단하셔도 일단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전기차는 테슬라가 있고 다른 수많은 전기차가 있지만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는 어디다? 딱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전기차만 갖고 보면 그게 테슬라랑 비아드다라고. 그 외에는 돈을 다 그냥 앞서 표현했지만 그들로 보면 돈을 먹는 용광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차 순수 전기차 회사들은 돈을 많이 지금 차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기존 자동차는 다른 내연기관에서 벌어갖고 이 새로 자기네가 만드는 전기차에 비용을 많이 투하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금방 테슬라에 대한 판단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단 두 개밖에 없다. 테슬라와 비아디다. 그리고 그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생산량이다.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들 계속 짚어드렸습니다. 인베스터데이 한번 기대해보죠. 자, 두 번째 하스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진로우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이죠. 진로우 주가가 물론 지난해까지의 그런 급락세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기는 그걸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잠정주택 매매 결과도 전월 대비 8% 늘었고요. 이렇게 주택시장이 조금 바닥을 찍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진로우의 주가도 좀 견조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 진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진로 그룹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런 업종 자체가 또 아직까지는 좀 서먹서먹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약간의 뭔가 불법 여지도 있는 거라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딱 되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론 작은 원룸이나 작은 것들 위주로 보면 뭐 직방 다방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젊은 계층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서양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미니엄 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지금 매매 위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렌트도 하는 거죠. 렌트하는 수요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건데요. 매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의 면허를 갖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갖고 부동산 매매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일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 법적인 이슈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서로요. 왜냐하면 이권이 다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요. 미국은 여하튼 일단 기존의 어떤 리얼터라는 부동산 하는 분들의 명칭이 있는데요. 그런 직업군이 있죠. 근데 거기가 보면 일단은 매매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상당히 합리적으로 편하게 가격도 효율적으로 만든 게 이제 진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진로 그룹이 어떤 그 소위 플랫폼이죠. 그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에 사고 파는 거에 대표 플랫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비즈니스가 뭐냐면 플립이라고 하는 건데요. 개념이 뭐냐면 쉽게 해서 집을 삽니다. 이들이 집을 사갖고 수리해갖고 되파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 보면 집을 이제 샀다 팔았다는 거 우리나라 워낙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집값이 그냥 올라가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개념인데요. 이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집을 사갖고 오래된 집을 사갖고 자기네가 다 투자를 해갖고 새로 고쳐갖고 되파는 겁니다. 이제 플립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또 다른 표현도 쓰는데 여튼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그래서 돈을 벌었던 것이 진로 그룹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팬데믹 초기는 엄청 잘 나갔는데 그다음에 수많은 기자재 값이 올라가고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된다가 작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녹았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개념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샀다 되파는 과정에서 비용이 워낙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요. 거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온전히 자기 돈을 것이 아니라 파이낸싱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돈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사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계속 떨어져 왔었는데 그게까지 현재까지고 아직까지 뭐 집값이 회복된다거나
부동산이 오늘 앞서 잠정 주택법이 조금 늘어났지만 기존 주택 전체적으로 아주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JP모건의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오늘 나름 긍정적으로 의견을 썼다는 거죠.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48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가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는 거 맞겠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이게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개인이 오래된 집을 사갖고 고쳐서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 동네마다 잘 보시면 인테리어 하는 곳이 수많은 곳들이 있고 예.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또 아주 발달된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들이 직접 하기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움을 받고 완전히 다 해놓은 거를 원하는 걸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프로그램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뭔가 좀 모기지 금리도 좀 뚜렷하게 안정세를 보이면 그때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고 이게 크게 돈을 버는 기업 자체로 아주 분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가 그 시간적 어떤 거리감은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게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진로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은요. 넷플릭스입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올해는 떨어지면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일부 국가에서 구독료를 인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었는데 JP모건에서 이번에 또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내놨고요. 에버코어에서도 우리는 이미 2021년 인도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넷플릭스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리드 헤딩트를 비롯한 경영진의 이런 결정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테스트 마켓도 한 것이고 인도도 했고 칠레나 이런 중남미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을 갖고 한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가 이익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두 군데 정도 이미 긍정적으로 시각을 냈습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란 게 그렇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누구나 다 좋아하면 주가가 왜 주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왜 다 사기만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의견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미국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야 저런 나라가 있냐라는 걸 딱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편으로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어떤 기업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갈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목표 주가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 주식 투자자의 투자 문화, 환경이 다를 수 있겠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도 매수 의견도 있고 매도 의견도 있고 다양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진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48달러 제시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12달러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두 군데는 좋게 얘기했지만 니덤증권사는 지금 약간 썰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격 인하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 인하 정책은 이들이 지금 경쟁자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1등 업체라고 하더라도 1등 업체라 하더라도 이게 가격 외에는 내셀 곳이 없어서 하는 마지막 수다라는 얘기를 니덤증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분에 100% 동의는 못하지만 니덤증권에서는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이 무슨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거나 다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 거를 빨리 찾지 않으면 얘네들 경쟁력이 이제 계속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어떤 판단을 갖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멀지 않아서 아마 다음 분기 실적 아니면 다음 달 정도 중반 정도 되면 제가 알기엔 미국 캐나다가 지난 주말로 그런 코드 시연이 본격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캔슬한 구독을 취소한 사람들 나올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그래서 또 새롭게 한 사람도 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판단을 보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독료도 떨어지고 있고 구독 시스템도 계속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 잡음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이면 이러한 결과들을 정말 넷플릭스가 입증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영의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애매한 시기에는 투자보다 관망으로 확실히 좀 방향성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관망이 적절한 전략이겠군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한 2주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어찌됐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요. 1월 한 말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그렇죠. 지금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로도 불렀고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었을 거지만 대부분은 이제 정체되거나 오히려 다시 내려가는 주식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가 있고요. S&P 500은 상승했던 거 거의 한 70%가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지금 상승폭에 거의 20, 30% 정도 줄어져 있거든요. 올해 올라간 거. 근데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러냐? 어찌됐건 오늘은 금리가 약간 멈췄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1 뭐 1,320원 제가 그렇게 뉴스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달러가 올라가고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럼 이익이라도 좋으냐? 이익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개인들의 심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IB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멈칫하는 목소리가 지금 6대4가 아니라 7대3, 8대1로 많습니다. 지금 냉정히 보면.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워낙 많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마장에서 말이 정면만 달려가 볼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옆에 수많은 것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너무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해서 한국 주식할 때 뭐 과매수, 과매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매수 주식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에 대한 매매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좀 많이 그런 게 발달돼 있고 미국은 워낙 그런 상품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 이런 것들. 특히 미국은 종목별로 레버리지도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호하시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큰 대표적인 IT 큰 것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것만 갖고도 만들어놓은 레버리지 3배짜리가 많이 있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지금요. 단순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자제해야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과매수란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RSI 지표 이거 은근히 뭐 조금은 친숙한 종목에 친숙한 지표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RSI 지표를 좀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수많은 우리나라 보조 지표는 진짜 대한민국만큼 많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HT에서 보조 지표 보면 여러분 조합을 하게 되면 수억 가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쓴 것도 100개, 200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는데 만약 없다, 거기 그 증권사에 없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다 한 달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조 지표가 많은데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에 관련된 기본 트렌드는 200일선, 50일선 딱 두 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굳이 보조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RSI입니다. RSI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상대 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날 폭, 하락한 날 폭, 분의 상승한 날 폭.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기준은 70이 넘어가면 약간 과매수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30, 35 이렇게 이하면 과매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매수를 이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려면 목표 주가보다 평균 목표 주가보다 위에가 있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거의 안 남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이 상승한 날이 훨씬 많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과매수 종목을 한번 스크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지금 나쁜 게 아니라 평가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흔들거림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갖고 가면 아무 무시하시면 되겠지만 최소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빚을 한꺼번에 많이 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또 레버리지를 할 때는 약간의 좀 리스크도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리스트를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 거를 보여드리면 좀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만한 것 중에 하나는 펩시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그러네요. 머크 같은 것도 들어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RS의 과열 어떤 데 국면 아니면은 목표 주가까지 계율이 상당히 멀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을 갖고 기준점을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시면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만큼은 조금 더 조심해 보자라는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항영의 월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